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방송의 내용은 이런 문제 인식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회 붕괴와 경제 붕괴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외 관리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맞물리게 되게 되면은 워낙 체력이 취약해진 상황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방아쇠가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문제는 해외 변수는 우리가 통제를 못해요. 해외 변수는 우리가 통제를 못해. 특히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왔던 거예요. 대외 관리는 적어도. 예? 근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돌격대장 노릇 하고 있잖아요.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서요. 예?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대외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대외 관리가 리스크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오늘요. 제가 올 초에 첫 방송 제가 뭘 얘기했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때가 119회였더라고요. 119회예요. 올해는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대차대조표 불황의 원년이 될 것이다 했어요. 출발해가 될 거라고 했어요. 제가 스스로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 대한민국의 폐허로 이제 집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대차대조표 불황이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일본의 노무라 증권사에 있었던 그 누굽니까? 어떤 경제학자가 쓴 표현인데, 민간 채무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80년대 후반에 저희 주식 가격과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스키 모멘트도 설명을 했듯이, 소위 말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는 이 부채에 대한 그러니까 상한 비용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조차 소득 증가가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자산 가격이 하락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산 가격이 하락으로요. 예? 그럼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6억은 그러니까 내 돈이고 4억은 만약에 대출을 받았어요. 10억짜리가 8억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빌려준 4억을 줄여주지 않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걸 조정을 해야 되죠. 부채를 축소하려고 하는 이 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부채 상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빚 갚느라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를 못하죠. 투자가 위축되지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일자리도 악화되죠. 가계소득이 악화되는 거잖아요. 기업 경영도 악화되어지고요. 예? 그럼 이게 결국은 뭐냐면 소득이 정체하거나 줄어들게 되면 채무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산에 대한 매물 압력은 더 커지죠. 자산을 그러니까 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트리거가 당겨지는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있어서 자산 거품이 붕괴되는 91년도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디플레이션으로 이제 진행되잖아요. 90대 후반 되게 되면요. 그렇죠? 한국 경제는 올해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올해 스태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대다수 가게들한테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가계 실질도 줄어들면서 인플레는 굉장히 여전히 높은 상황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빠르면 내년에는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출발했던 문제인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제 주변에서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교수님,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살기가 힘들다 이거죠. 예? 저는 이게 있잖아요. 잘못된 질문이라고 봅니다.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게, 지금 서민 상대로 무슨 장사를 해드려도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구조가 그래요. 왜 그래요?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예?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가 아니라
지금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잘못하고 있다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지금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잖아요.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이유가 있어요.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이유가.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게 화폐 유통속도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이게 지난 30년입니다. 92년도부터 2022년까지니까요. 아니, 올해 상반기까지니까요. 지난 30년간인데, 소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일본은 처음 출발 때부터 1 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자산 거품이 붕괴되다 보니까 그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이제 오면서요. 예? 한국은 90년 초만 하더라도, 외환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일값이 넘었었습니다. 이 화폐 유통속도라는 게 뭐예요? 시중의 통화량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경제활동에 이게 그러니까는 연결되지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값을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봐보세요. 일본보다 더 빨리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한국하고 일본이 거의 붙어버렸잖아요. 붙어버렸잖아. 대한민국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땀 흘려서 일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돈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실물 경제는 이미 잃어버린 30년도 들어왔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통계 수치 보여드리겠지만은 최근 1년의 경제 성장, 연평균 성장률이요. 1.1%가 떨어졌습니다. 1.1%요. 근데 이 1.1%라는 수치가 일본이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되고 난 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잖아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1.1%였었습니다. 똑같아. 90년대 잃어버린 10년하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1년 연평균 성장률이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우연 같습니까?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떨어져 오잖아요. 쭉 떨어져 오잖아요. 예? 떨어져 오잖아요. 그 지금 어디까지 왔냐? 1.1%까지 왔다니까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김대중 정부 때 많이 떨어졌고,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순이에요. 예?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외환위기 충격도 있었고, 플러스 가계부채 증가, 큰 폭의 증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던 때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제 충격이 또 있었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대외 관리 실패가 결국은 여기에 이제 불을 부은 겁니다. 지난 1년 사이에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성장률이 한 2.4% 됐었어요.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나버렸잖아. 1년 사이에요. 예? 이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률이요. 연평균 성장률이 일본에 잃어버린 90년대와 똑같다니까요. 그 수준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용 실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지난 30년 동안에 돈이요. 땀 흘려 일하는 곳에서 소득 창출은 1725조 원뿐이 안 만들어졌어요. 22년 동안에. 아니야, 22년이래. 이게 그러니까 그 22년이 아니죠. 27년이죠. 95년부터 2022년이니까요. 95년부터 이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그런데 부동산 자산은 무려 일경 거의 한 5천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난 20, 30년의 모습입니다. 압축적으로 보여준 모습이에요. 예? 압축적으로 보여준 모습이에요. 이거는 비정상이죠. 돈이 그러니까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안 가는 거예요. 생산적인 활동으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률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그러니까 별로 안 생기죠. 돈이 안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자, 가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소득도 한번 봐보세요. 가계소득은 지난 27년 동안에 1000조 원도 채 안 증가했어요. 근데 부동산 자산은요 거의 7000조 원이 증가했잖아요. 7000조 원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벌고 싶어요. 부동산 재테크하고 싶지. 기업 똑같습니다. 기업도요. 기업은 영업활동 통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한 208조 만들어냈어요. 근데 부동산 자산 증가율은 3000조 원이 넘습니다. 기업조차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돈이요. 핵심 자원인 돈이 소위 말해서 생산적인 가치 창출이 안 가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 아니라 한 2, 30년 됐다니까요. 그러니 그러니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어요? 소득이 증가하겠어요? 여기에 민주당 정권도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 직전에 지금 와 있어요. 이거 우리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김대중 정부에서 가계부채 가장 많이 증가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다음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네? 증가했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때 돈의 배분은 더 참담합니다. 이때요, 가계의 소득 증가는 한 75조 증가했는데, 네? 증가했는데요. 가계의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은 1658조나 증가합니다. 30배 정도로 증가를 해요. 네? 가계부채도 그러니까 폭증을 하고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요.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바꾸지 않으면은 민주당 정권 다시 들어서봤자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국민들 삶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삶을 변하는 건 둘째치고 국가가 붕괴됩니다. 이제 한계 상황이 왔거든요.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소득 분배 시스템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득이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통계청이래. 국세청에 우리나라 이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하는 사람 중에서 41% 정도가요. 이게 한 1,040만 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연소득보다 미달합니다. 못 미칩니다. 못 미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상위 30%가 세금 내기 전에 소득이 4,190만 원입니다. 하위 그러니까 우리가 하위 30%에서는 1,500만 원입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소득이 1,500에서 4,200만 원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중산층이요. 소위 우리가 30%에서 70% 사이를 중산층이라고 가장 우리가 편하게 자를 때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OECD의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다 이거죠. 상위 30%, 하위 30%를 뺀 중간에 있는 40%를요. 1,500만 원과 4,200만 원 이 사이에 있어요. 세금 내기 전에 소득이. 한 달 소득이 얼마일 것 같아요? 예? 1,500만 원 하게 되면 한 달 소득이 120만 원? 좀 넘는 거잖아요. 상위 30% 4,200만 원에 한 달 소득 12달로 나누게 되면 얼마 됩니까? 300 몇십만 원 되는 거잖아요. 350만 원. 자, 이게 새 전소득입니다. 새 전소득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자영업자가 장사가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돈 쓸 여유가 없어요. 돈을 소비를 하고 싶어. 가게가 소비를 해야지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는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핵심적인 이유는요. 그래서 아까 질문을 잘못했다는 거야. 무슨 장사를 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상위 0.1%는 18억 5천만 원이야. 이분들은요. 동네에서 그러니까는 소비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명품샵에 가거나 해외에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가거나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동네 자영업자들한테 별로 크게 돈 쓸 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은요, 지역사회의 자영업자들이 무슨 장사를 해도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예? 대한민국은 무슨 장사를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2만 5천 명 소득하고 750만 명 소득이 같은 나라야,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소득이 불평등해. 예? 거기다가 뭐냐면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소득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게 제일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앞에서 소개한 시장에 자기가 뛰어들어가가지고 버는 소득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득이 아까 얘기했듯이 1,500에서 4,200만 원 사이다 이거예요. 새 전소득이. 중산층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소비를,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장사 잘 되게 어떻게 소비를 해줄 수 있냐고요. 예? 부동산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했잖아요. 토지 소유 불평등은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 하위 76%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대부분인 76%하고 상위 0.62%하고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가치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세대수로 보게 되면은 15만 세대도 안 되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액하고 2018만 세대하고 토지 소유액이 같아요. 이게 2022년도, 작년도 이게 통계입니다. 작년도 통계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계산해 봤어요.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1차적으로 타격을 입히는데 어딥니까요? 이거는 경제학을 넘어서요. 상식입니다. 부채를 많이 지게 되게 되면 상환할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원리금이요. 당연히 그럼 쓸 여력이 줄어들지요. 쓸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소비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상관성이 94%입니다. 반대로 움직이지만.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소비가 2.4%포인트가 감소해요. 소비가. 예? 그런데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럼 민주당 정권에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예면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예면하면 안 돼요. 가계부채가 증가를 해야지만 부동산 가치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소비를 갉아먹었어. 소비 갉아먹으니까는 소득도 성장도 안 되죠. 성장 안 되니까 소득과 일자리도 안 증가하죠. 예? 이게 지난 30년간 지속된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가계소비 비중하고 GDP에서 성장률하고 봐보세요. 김영삼 정부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성장률이. 왜? 가계소비가 그 전까지만 한 60% 되던 게 뚝 떨어지거든요. 제일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성장률 떨어진 거야. 제일 많이 떨어져요. 이거 우리가 현실을 마주해야 돼요. 소비가 떨어지게 되면 성장이 둔화되죠. 예? 그러니까 소비가 1.3%포인트 하락할 때 성장률이 거의 비슷하게 하락하더라고요. 가계부채가 소비를 떨어뜨렸어. 소비가 성장률을 떨어뜨렸어요. 예? 성장률을 떨어뜨렸어. 가계소득하고 가계부채가 당연히 우리가 상관성을 갖죠. 예? 거의 90% 가깝게.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2.3%포인트가 감소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예? 가계부채하고 자영업자 소득 간의 격차가,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임금노동자 소득에 대비해가지고 소득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쭉이요. 과거에 거의 100%에 있던 것이 40% 밑으로까지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자영업자 소득이요. 상관성이 96%가 넘어. 가계부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 소득이, 상대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계부채 10%포인트가 증가할 때 자영업자의 상대소득, 즉 임금노동자 대비해서요. 상대소득이 거의 10%가 감소하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해서 반대로 움직이잖아. 자영업자분들이요. 번지수 잘못 짚으신 거야. 최저임금 이런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이런 거 아니라니까. 제가 최저임금 논란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요.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감소해서 생기는 문제다. 그랬잖아요. 예? 장사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장사 안 되잖아요. 왜? 소비할 돈이 없는 거야. 가게가.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가계소득하고 자영업자 소득 격차 간의 상관성이 90%야. 같이 움직여. 예? 가계소득이 1%포인트 하락하면 자영업자 상대소득은 4.1%포인트 하락해. 그 가계소득이나 가계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자영업자한테는 직격탄이 날리는 거예요. 예? 그럼 자영업자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가계소비하고 가계소득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게 정답이잖아. 우리나라 자영업자가요, OECD에서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또 참여해서 하고 있잖아요. 무급으로요. 그게 한 거의 100만 명 되거든요. 그것까지 합하게 한 670만 됩니다. OECD 자영업자의 기준이에요, 이게. 670만 정도 됩니다. 예? 가족 종사자가 빼들여도 한 570만 정도 되고요. 굉장히 많은 규모예요, 우리나라는요. 예?
가계소비하고 자영업자 소득 격차 간의 상관성이 92% 넘어요. 가계소비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니까요. 가계소비가 1%포인트 하락하면 자영업자 상대소득이 3.6%포인트가 하락하더라니까. 예?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결혼율이 떨어져서 생긴 걸로 해석을 합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비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경제학도 과거의 기준과 하다 보니까는 비혼 출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면하는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비혼 출산이 이게 높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유럽에 비해서요. 근데 자영업자의 상대 소득하고 출산율이 마이너스 91%예요. 소득 격차가 클수록이요. 소득 불평등이 크다는 얘기죠. 격차가 클수록 사람들이 결혼을 못 해요. 결혼 못 하잖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볼 때 비정규직이 결혼 못 하거든요. 이건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자영업자의 상대 소득하고 출산율 간의 통계 관계를 분석해 봤어요. 상대가 90%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붕괴되는 게 다 이게 관련돼 있다니까요. 인구 붕괴가 가계부채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가계부채로부터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동안에 민주당 정권에서 똑같이 한 거 아닙니까? 가계부채 비율하고 출산율 간의 관계 90%입니다. 예? 자,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채 모래성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요. 부채를 가지고, 가계부채를 가지고 부동산 가치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돈이 생산적인 활동으로 이게 배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사고 팔고 하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쪽으로 돈이 다 흘러 들어가니까 그 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왜곡된 거예요. 자원 배분이요. 돈이 이쪽으로 몰리니까 당연히 여기에 이권이 결합되지죠. 재벌, 건설자본,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는 모피아, 그 다음에 언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하나의 먹이사슬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소비와 성장이 둔화돼, 내수가. 그리고 당연히 되니까 수출에다가 목을 매죠. 수출에다가 목을 매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잖아요. 심지어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수는 더 약화되죠. 내수가 약화되니까 자영업이 타격을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요 신분제 사회입니다. 대기업 종사자하고 중소기업 종사자 격차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의 격차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전혀 다른 국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출산율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구조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가계부채하고 부동산에다가 의존하는 그런 경제를 운영하는 거야. 정권이 바뀌어도. 예? 가계부채가 증가가 멈추는 순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원래 부동산 가격은요,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래서 가계소득도 증가하고, 일자리도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전세로 살다가 자기 집을 살 수가 있고, 또 가족이 늘게 되면은 넓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고,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건 정상이에요. 인구가 증가해서 올라가는 건 정상이죠. 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반대잖아요. 성장과 가계소득이 줄어드는데, 인구도 줄어드는데, 근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이거를 그러니까 외면을 하면은 아무 문제도 못 풀어요. 결국은 뭐냐면 막장까지 가겠다는 거야. 막장까지요. 예?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진 거예요. 체력이요. 굉장히 취약해진 거야. 예? 우리 지금 요새 날씨 추워지게 되면 빨리 감기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면역력이 약해지고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외부 충격이 온 거야.
그 충격이 뭡니까요? 우리 물가가 올랐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해가지고 저기 저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요. 예? 인플레이션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3.5%까지 올렸는데도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미국은 5.5%까지 올려도 안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한다고 하면서 가치 외교한다면서 우리의 그러니까 중요한 시장까지도 그러니까는 다 차버린 거야. 중국을 비롯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수출 안 되고 기업들도 그러니까 돈 못 벌죠. 예?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작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소득과 소비가 성장률이 다 빠르게 붕괴되고 있잖아요. 빠르게 붕괴되고 있잖아. 예? 올 초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돈을 퍼부었죠. 주택금융. 예?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근데 그걸로 해서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계속 증가한다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효과를 한 9월달까지 봤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멈추니까 다시 주택거래 줄어들고 가격 하락 이런 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에 선거 때까지 간다 그러죠? 아니에요. 내년 2월 달에 지금 뭐냐면 청년들과 그다음에 생애 첫 그 다자녀 주택들 다자녀 가구들한테 청년 가구들한테 예? 이 주택금융 공급해 금리 낮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효과 못 봅니다. 제가 볼 때 못 봐요. 왜 못 보는지 아세요? 경제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썼는데 그 정책의 효과를 경험을 한 게 아닙니까? 올해 지금 그러니까 경험을 한 거야. 정부가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주택금융을 퍼부었고 그 결과를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여름 전후로 해가 잠깐 반짝 이제 거래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 효과가 지금 이제 약화되는 거를 또 이제 확인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 경제학에 뭐가 있냐면은 그 경험 학습 효과죠. 이 학습 효과가 돼 있어가지고 정부가 또 다른 그러니까 주택금융을 퍼부었을 때 저 효과를 정부가 주택금융을 퍼부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정부가 손을 떼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정책의 효과를 믿지요. 근데 정부가 손을 떼는 순간에 이게 그러니까는 효과가 소진돼 버리더라 이거야. 그러면요. 정부가 또 젊은 사람들한테 주택 사게 지금 이렇게 유인하고 앉아 있네. 그러면요. 저거 얼마 못 갈 거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학습 효과죠.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죠. 그걸 반영을 하죠. 저 효과 별로 못 갈 거니까 이 틈에 나는 빨리 처분하고 빠져나가야지. 이런 생각들만 한다고요. 효과 못 봐요. 그래서 지금 내년 선거 때까지 그러니까 일단 시장을 지금 뭐 가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내년 선거 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전개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민스키 모멘트의 이 과정 속에서 민스키 모멘트를 지나가지고 잠깐 반짝 그러니까 반등하는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대응을 하거든. 정부가 정책적으로요. 근데 그게 효과를 못 보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에 공포가 지배합니다. 시장엔 공포가 확산되어져요. 저거 효과가 없네? 정부의 그러니까 그럼 수단이 소진돼 버렸네? 이렇게 되면 공포가 확산되죠. 그게 이제 붕괴의 임계점인 겁니다. 붕괴의 임계점인 거예요. 추가로 정책 주택금융은요, 효과 보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시장은 굉장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악하고 나쁘게 말하면은 좋게 말하면 스마트하거든요. 예? 이 효과 못 봐요. 못 봅니다. 예? 현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역대 지난 20년 동안에 20년이 아니라 한 15년 동안에 퍼부은 것보다 얼마나 많이 올렸는가가 오른쪽에 보이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잠깐 반짝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그게 손 떼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 결과가 소득의 감소로 나타난 겁니다. 소득의 감소로 나타난 거야. 그리고 미국처럼 금리를 못 올리게 된 이유인 거잖아요. 미국처럼 금리를 못 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왜? 대한민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모래성을 만든 거예요. 모래성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통화정책도 제대로 구사를 못하는 거야. 예?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이고요. 자, 그래서 한국의 지금 사회와 경제는요, 붕괴 중입니다. 자, 이게 어떤 구조냐면요. 부동산 모래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기생체인데 비유하자면은 여기에 숙주가 뭐냐? 가계부채죠. 숙주가 가계부채야. 근데 가계부채라는 건 뭡니까? 가계가 미래소득을 당겨 쓰는 거잖아요. 네? 미래소득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뭡니까요? 그 월급이나 이런 것을 미리 가압을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그 가압을 해서 쓴 소득은 직장이 계속 거기서 유지가 되고, 예? 유지가 되고, 소득도 그러니까 앞으로 월급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이 가능한 거지만은, 돈을 땡겨서 썼는데 잘려버렸어. 직장을 잃었어. 그럼 이거 못 갚잖아요. 예? 이건 이제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숙주의 원래 기반은 소득하고 인구인 겁니다. 소득과 인구인 거야. 소득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가계부채는요, 감당이 되지요.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봤듯이 부동산 모래성 기생체가 숙주의 기반인 소득과 인구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과 가계 소득의 증가율을 갉아먹어 왔잖아요. 지난 30년 동안에요. 그리고 인구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초저출산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모래성에 그러니까는 양 기둥을 스스로가 되는 겁니까? 이거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 이거는 경제가 아닙니다. 이거 상식이에요. 자연세계는 뭐냐면 기생체가 숙주하고 공존을 하죠. 숙주 자체를 죽이지 않잖아요. 기생체가요. 예? 그래야지만 자기도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에는 이게 생태계가 아닌 거야. 기생체가 숙주를 죽이니까. 그러면 그건 결과는 뻔한 거죠.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요? 불평등이 아주 극심해진 거야. 사회가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취약해진 거야. 대부분 가게가. 사회가 붕괴된 거죠. 근데 경제 붕괴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게 공진화하고 있는 거죠. 공진화요.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러니까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요.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이거 질문을 잘못한 거랬죠. 자산 축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자산 축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세만 하더라도 자산 축적은 경제학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소득 창출 활동을 열심히 해. 예? 일을 해가지고. 그럼 소득이 생기죠. 소득 중에서 일부 소비하고 아껴 쓰고 나머지가 저축이잖아요. 이 저축이 쌓이는 게 자산이잖아요. 이게 교과서적인 자산인 거야.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투기적인 걸로 사고팔고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정상적인 자산이 아니죠. 예? 정상적인 자산이 아니죠.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사람들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자산 축적은 더 이상 그러니까 이것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소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 활동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소득 활동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영업을 하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든 간에 소득 활동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 지난 30년을 봤듯이 부동산 자산을 경쟁적으로 축적하는 결과는 파국으로 귀결되잖아요. 파국으로 귀결된다고요. 예? 저 기생체가 숙주를 죽이는 구조잖아요. 예? 주식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성장을 해야 하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벌어서 주식까지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죠. 돈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 거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와 경제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비정상적으로 지난 30년 동안에 이게 돌아간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는 우리가 결별을 해야 된다고요. 결별을. 차기 정권은 좋든 싫든 간에 이거 결별 못하면은 진짜 아마겟돈에 빠집니다.
지옥으로 진입해요. 그 여러분들 제가 알잖아요. 무슨 장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상위층들은 되게 서비스 소비하잖아요. 서비스, 해외여행, 골프. 중산층은 근데 소비 여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외식을 하는 게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이 동네 지역사회의 업종이잖아요. 치킨집이 그렇게 많아도 치킨집을 계속 여는 이유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이것 정도뿐이 소비를 못하니까. 예? 다양하게 소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산층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자영업도 안 돼. 구조적으로. 예? 어떤 장사를 해도요. 어떤 장사를 해도 자영업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동네 한번 봐보세요. 자영업종들 다 비슷비슷해. 똑같아. 예? 되게 있는 거 보면 뭐합니까? 뭐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머리 손질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장원 같은 거 헤어 하는데 이런 거 있고, 예? 그리고 마트 같은 거 있고, 슈퍼마켓 같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요. 그리고 편의점 있고, 그리고 치킨집, 그리고 아이들 학원, 그리고 뭐 이제 동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의원들 개인 병원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고깃집.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평상시에 외식을 하게 되면은 치킨집이나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무슨 뭐 고깃집에 가서 가끔 그것도 자주 못하고 가끔 소비하는 게 그게 보통 서민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왜 그러냐? 그렇게뿐이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예? 제가 우리 동네 보니까는 얼마 전에 밤중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는 와이프하고 무인 떡집이 떡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저쪽 외진 쪽으로요. 그래서 저거 장사가 될까? 예? 떡 가뜩이나 소비가 많이 줄어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새 무인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인건비라도 절약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 팔려야 될 게 아닙니까? 팔리지 않으면은 속수무책이거든요. 팔리지 않으면은. 그렇죠?